2025년 12월 나토 브뤼셀 본부에서 열린 비공개 작전 회의에서 이례적인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동부 전선 위기 시나리오를 논의하던 중 한 서유럽 국가의 장성이 우리 전차대대를 언제 투입할까요? 라고 묻자 작전 참모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답했죠. 그 전에 먼저 폴란드 측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상황이었죠. 나토 작전이 폴란드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발언은 동맹 내부의 권력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K2 전차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은 단순한 군사장비 구매를 넘어 나토 전체의 전략 구도를 뒤흔들고 있죠. 폴란드는 현재 K2 전차 1000대 도입 계획을 진행 중이며 1차 180대는 이미 2025년까지 모두 인도 완료되었습니다. 2차 계약으로 추가 180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고 이 중 63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K2PL로 생산됩니다. 유로뉴스는 폴란드가 2030년까지 총 1100대의 전차를 보유하게 되어 나토 회원국 중 미국, 터키에 이어 3위 전차 보유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4개국의 전차 보유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나토 동부 전선의 지리적 특성을 보면 폴란드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러시아나 벨라루스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차와 자주포 같은 중장비를 동부로 신속하게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 경로가 사실상 폴란드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발트 3국으로 가는 길도 루마니아나 불가리아로 향하는 길도 결국 폴란드 영토를 거쳐야 합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가는 모든 주요 수송로가 폴란드라는 병목을 통과하게 되어 있죠. 문제는 단순한 통과권이 아닙니다. 실전에서는 통과 허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실질 전력의 제공 여부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48시간 내에 전선에 투입될 수 있는 즉시 가용 전력이 승부를 가릅니다. 이 시점에서 K2 전차 1000대를 보유한 국가가 유럽에서 폴란드뿐이라는 사실은 결정적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는 310대, 프랑스의 르클레르는 222대, 영국의 챌린저 2는 213대 수준에 불과하죠. 더욱이 이들 전차는 대부분 본토 방어용으로 묶여 있어 동부 전선에 즉각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디펜스24는 2025년 4월 보도에서 폴란드군 야로슬라프 그로마진스키 예비 중장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로마진스키 장군은 우크라이나 지원 그룹전 부사령관으로 폴란드 북동부 국경 방어의 핵심 인물이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될 무렵 우리 에이브럼스 전차들은 진흙에 파묻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반면 K2는 같은 지형을 거침없이 돌파했죠. 그는 에이브럼스와 K2를 모두 실전 지형에서 직접 비교해본 몇 안 되는 고위군 인사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기술적 평가를 넘어 전략적 함의를 담고 있죠. 동유럽의 험난한 지형에서 즉각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차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나토 작전 시나리오에서 폴란드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과거 폴란드는 방어해야 할 대상이었죠. 나토 확장의 최전선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된 취약한 동맹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폴란드는 작전을 승인하는 주체로 격상되었습니다. 전쟁 계획 수립 단계에서 폴란드가 어느 수준까지 협조하는가가 핵심 변수로 부상했죠. 단순한 참여국이 아니라 선결 조건을 제시하는 국가로 위치가 바뀐 겁니다. 나토 내부에서 조용히 퍼지는 인식 변화가 있습니다. 유럽 방위 전문지들은 K2를 가진 국가만이 실질 발언권을 가진다는 평가가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차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회의에는 참여하지만 결정에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거죠. 공군과 해군 전력만으로는 동부 전선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지상전이 벌어지는 순간 공중 우세만으로는 영토를 지킬 수 없죠. 결국 땅을 지키고 빼앗는 건 전차입니다. 이 단순한 군사적 원칙이 외교적 현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제16 기계화사단의 변화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칼리닝그라드와 가까운 브라니에보의 주둔한 이 부대는 구형 PT-91 전차를 운용하던 세계대대에서 K2 전차로 무장한 강력한 기갑 전력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제9기갑기병여단, 제15기계화여단, 제20기계화여단에 배치된 K2 전차들은 2025년 드래곤 24훈련에서 2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압도적인 기동성을 과시했죠. 특히 하이드로뉴매틱 서스펜션 시스템을 활용해 낮은 언덕 뒤에 숨어 포탄만 노출시킨 채 3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은 나토 고위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22년 폴란드가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할 때 독일은 레오파르트2의 생산 능력 부족으로 9년 뒤 인도를 제시했고 프랑스는 르클레르 추가 생산 자체를 꺼렸습니다.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든 겁니다.
K2PL의 현지 생산은 또 다른 차원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폴란드 글리비체의 GM 부마르 와벤디 공장에서 2026년부터 K2PL 생산이 시작되면 폴란드는 유럽 내 독자적인 전차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현대로템은 전차 차체, 포탑, 세시, 유기압 현가장치, 주포 시스템, 장전 시스템 등 핵심 부문 생산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죠. 이는 단순한 조립 생산이 아닙니다. 폴란드가 앞으로 독자 전차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K2PL은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2단계 방어체계를 갖추고 능동 방어체계와 전자전 장비를 통합한 나토 표준 전차로 거듭납니다. 폴란드 부품을 결합하면서도 한국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모델이죠.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집트가 폴란드의 K2PL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폴란드가 한국 기술로 생산한 전차를 다른 나토 국가들에게 수출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폴란드는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유럽 내 방산 허브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국 기술이 폴란드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구조죠. 이는 나토 군수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전차 보유량만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672대, 천무 다연장 로켓 호마르 K 290대, FA50 경전투기 48대를 도입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천무는 미국 하이마스보다 긴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며 하이마스의 2배인 로켓 12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죠. 폴란드는 하이마스 500대를 주문했지만 아직 한 대도 받지 못한 반면 천무는 2023년 계약 후 1년 반 만에 100대 이상 인도되는 전례 없는 공급 속도를 보였습니다. 이 납품 속도 차이가 군사적 판단뿐 아니라 외교적 신뢰도까지 좌우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운용 편의성도 폴란드가 선택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3명의 승무원만으로 운용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시스템은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유럽 국가들에게 매력적이죠. 실제로 폴란드군에서는 K2와 K9 자주포가 여군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갑 전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작이 간편하고 기동성이 좋아 상대적으로 체력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전략적 가치를 지닙니다. 나토 작전 계획의 실무적인 변화도 감지됩니다. 유럽 방위 싱크탱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동부 전선 위기 시 초기 72시간 대응 계획에서 폴란드 기갑 부대의 투입 여부가 전체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설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미군 기갑 부대의 도착 시간이 핵심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폴란드 제16기계 화사단의 K2 전차 대대들이 얼마나 빨리 전선에 도달하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오는 미군보다 이미 현장에 배치된 1000대의 K2가 훨씬 빠르고 확실한 전력이니까요. 폴란드 현지 언론은 K2 전차 승무원들의 호평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구 기갑기 병여단의 한 장교는 우리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산 전차가 우리의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첫 훈련 후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K2는 우리가 이전에 접해본 적 없는 수준의 기동성과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 지역인 스몰렌스크 관문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K2는 진흙과 늪지대를 가뿐히 통과하며 동맹국 지휘관들의 주목을 받았죠. 그로마진스키 장군은 K2와 폴란드의 새로운 보병 전투 차량 보르숙이 결합하면 우리는 전에 없던 기동력과 화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장에서의 회수 능력, 신속한 정비, 모듈화된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습니다. K2는 이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라고 덧붙였죠. 이는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평가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상 전력 보유 여부가 군사적 발언권과 외교적 위상을 동시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군력이나 해군력만으로는 동부 전선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이 증명되고 있죠. 땅을 지키고 영토를 확보하는 건 결국 지상군입니다. 그리고 지상군의 핵심은 전차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변하지 않는 군사적 원칙이 나토 내부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동부 전선 전체의 판도가 결정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K2 전차가 만들어낸 나토 내부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유럽의 안보 구조 자체를 바꿔놓은 것이죠.